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먼 곳에서 창조가 스쿨을 참석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맡은 주제는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 빅뱅에서 사람까지 진화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진화론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왜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생일 축하 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하잖아요. 왜 태어나셨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죽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답변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창조가 스쿨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왜 인생은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두 가지 세계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론에서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고,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졌고, 동물들, 식물들이 저절로 만들어졌고, 인간도 마지막으로 진화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되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진화와 창조 두 개가 다 똑같이 맞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 TV를 보면서 만화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진화에 대해서 듣게 될 때, 또 교회 와서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큰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 후에 그 6일 기간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지구를 만드셨고, 그다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의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유 없이 우연히 점차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빅뱅이라는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에 발생해서 쭉 시간이 흘러서 약 40억 년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또 시간이 흘러서 약 30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쭉 물고기, 파충류, 이렇게 포유류, 그러다가 이제 약 500만 년 전에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됐다. 이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가 되어져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진화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없이 저절로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런 공룡 이야기책이라든가, 또 이런 포켓몬 만화라든가,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린이 돼서도 여기 나오는 혹성탈출 같은, 또 엑스맨, 이런 영화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 것은 기정사실이고, 진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진화된 존재인가 보다.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진화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에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 학교를 가서 과학 교과서를 보게 되면 그 과학 교과에서도 우주의 진화, 또 생명의 진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사실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쭉 지구가 생겨나고,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된 거야 라고 학교 선생님이 과학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 학교 선생님도 얘기하고, 또 여러 TV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나는 그냥 진화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우주와 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큰 오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진화를 얘기하는 것들은 과학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내려진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비과학적인 것이고 비합리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수많은 증거들은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진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여러분, 진화론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저 하나님 없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죠. 인간은 그냥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다를 바 없이 나도 똑같은 동물의 하나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또 인간에게 영혼도 존재하지 않고 죽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성경책은 거짓말을 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책에서 말하는 창조가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진화론이 정말 사실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의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우주의 각 시작을 설명하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여러분 빅뱅이 많이 들어봤죠? 네, 가수 빅뱅만 아는 건 아니죠? 네, 빅뱅 이론. 네. 그래서 우주가 이 빅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봤더니 여기에 그 멋지게 생긴 할아버지가 이 허블이라는 과학자입니다. 당시에 최고로 큰 윌슨산 천문대에서 별들을 관찰했는데 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세히 봤더니 그것이 은하들이었다. 그리고 은하들을 봤더니 지구로부터 막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지구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거리와 비례한다. 그리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그 유명한 헐블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나이는 몇 억 년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죠.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그 공식이 바로 허블 법칙에 나오는 허붕 산수의 역수를 구하는 것으로 우주의 나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발표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허블이 많은 경우로 우주의 그 은하들을 봤더니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막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줄어들고 언젠가는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됐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가모프 등이 우주가 아주 옛날에 정말 원자보다 아주 작은 점에 모여있었고 그 당시에 엄청난 온도와 엄청난 밀도로 모여있다가 그것이 다 폭발하면서 점점 팽창하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빅뱅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빅뱅 이론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빅뱅 이론은 우주가 빅뱅 사건 이후에 계속 균일하게 퍼져나가는 우주가 균일하게 팽창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균일한 속도로 팽창을 하는 것으로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해 봤더니 현재의 우주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진화론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평선 문제, 평탄선 문제라는 것인데 지평선 문제라는 것은 우리 지평선이 뭔지 알죠? 저 멀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지평선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평선은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저쪽 우주 저 끝과 반대의 우주 끝을 살펴봤더니 너무나 비슷한 온도,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주 저 끝과 이 우주 저 끝은 빛의 속도로 달려오더라도 만난 적이 없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똑같은가? 이건 현재의 이 표준 빅뱅 이론은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평탄성 문제라는 것은 우주의 전체 밀도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밀도보다 더 적으면은 우주가 확 흩어지면서 사라져버리고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면 서로 인력에 의해서 쭈그러들어가지고 우주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임기 밀도란 걸 계산해봤는데 그 밀도가 별들 사이에는 거의 진공에 가깝잖아요. 그 진공보다도 1억 배나 가까운 고진공 상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밀도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주가 137억 년 동안 이 밀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우주가 뻥 터져서 쭉 이렇게 팽창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으로는 현재 우주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우주로는 잘못됐다라고 진화론자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빅팽창,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급팽창. 갑자기 확 팽창했다는 거죠. MIT 공대의 앨런 구스라는 분이 이 표준 빅뱅 이론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거야 그래가지고 급팽창을 생각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팽창 이론을 생각했을 때 어떤 과학 증거나 그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의 빅뱅 이론은 이렇게 균일하게 서서히 우주가 팽창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현재의 우주를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우주가 만들어지자마자 아주 어마어마한 1초가 안 되는 정말 눈 깜짝한 사이에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우주가 팽창했다. 그 팽창의 속도가 광속보다도 수백억 배 빠르게 팽창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게 광속으로 알고 있는데 광속보다도 수백억 배 빠르게 팽창을 했고 그 키가 무려 10의 26승배로 우주가 팽창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1m의 구가 갑자기 100억 광년으로 커지는 거예요. 상상이 전혀 우리 머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도 100분의 1초, 억분의 1초, 조분의 1초도 아니라 10의 32승분의 1초예요. 이건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수백억 배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문제점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주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 우주 공간이 갑자기 퍼졌기 때문에 중력의 파동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에 중력파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스가 말한 급팽창 빅뱅 이론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려면 뭘 찾으면 되겠어요? 우주에 뭐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요? 중력파가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빅뱅 이론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팽창을 했을 때 우주에 중력의 파동이 생겨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 당시에 엄청나게 뜨거운 고온의 상태였는데 그때의 온도가 식어가면서 그때 뜨거운 빛이 지금은 식어서 차가운 아주 낮은 온도의 초단파로 우주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전파인데요. 이것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에 영향을 미쳐서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전파가 빛이 뒤틀어지는 평광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남극에 이런 전파 망원경을 세워놓고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진 이게 틀어진 우주 배경 복사의 평광 현상을 발표했다라고 2014년도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태초의 우주 급팽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처음으로 복착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 빅뱅 이론의 제일 중요한 급팽창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드디어 된 거잖아요. 이분들은 아마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연구를 발표했는데 유럽 연구팀에서 당신 잠깐 연구 잘못된 거야.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팀과 유럽 팀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평광 현상은 사실은 별들 사이에는 우주 먼지에 의해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산란을 일으킨 것이 맞다라는 데이터 해석의 오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주 급팽창의 직접적인 증거를 처음 폭착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논문은 잘못된 논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철회했어요. 노벨상 받을 뻔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의 제일 중요한 급팽창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났으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이 또 현대의 우주 이론이 정말 좋은 이론이라 한다면 우리가 관측을 하는 우주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요? 우주의 4%. 단 4%만 이 빅뱅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이 나머지 23%는 이것이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로 73%가 채워져 있다. 즉 우주의 96%는 현재 우주과학으로 천문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그런 천문과학자인 이석영 교수님이 책자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 개그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의 현재 빅뱅 이론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빅뱅 이론 하면 막 어렵잖아요. 뭐 천문 우주 막 그런 거 하면은 막 머리가 막 너무 아프잖아요. 과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지. 빅뱅 이론 어련히 잘 알아서 증명했겠지. 하지만 현 주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에 대해서 교과서에 이렇게 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을까? 혹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현대 과학은 이 질문들에서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 급팽창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과학자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죄송하지만 현대 과학은 모르는 거예요. 라는 것이 과학자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 하면은 모든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말 과학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바로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드린 이런 문제들, 즉 우리가 전혀 관측한 적이 없는 급팽창,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빅뱅 이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빅뱅 이론은 잘못된 이론, 믿을 수 없는 심각한 의심을 불게 하는 이론이다라는 빅뱅 이론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2004년도에 뉴 사이언스 잡지에 실었고 그 후에 약 500명 넘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대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짧게나마 지금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빅뱅 이론은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어쨌든 빅뱅이 일어나서 현재의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원시 지구는 초기에 아주 마그마 덩어리, 아주 뜨거운 혹독한 환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체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 원시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만들어졌는가? 일단 생명체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생명체의 구성 성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무기물질, 생명체의 구성 물질인 유기물질이 무기물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것을 설명하는 것이 화학 진화라는 것입니다. 일단 생명체를 만들 재료가 만들어져야지 뭐 세포도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 원시 지구에는 그런 생명체의 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유기물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이라는 것은 포도당과 같이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진 탄소 화합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미노산,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다 유기물이에요. 근데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지 않은 것들이 무기물인데 처음에는 이런 무기물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기물들이 어떻게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되는 유기물로 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화학 진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원시 지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마그마 덩어리인 지구가 이게 식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많은 수증기에 의해서 이런 비가 내리고 막 번개가 치고 또 이런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공기 중에는 여기에 암모니아, 메탄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 나온 무기물질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론들을 과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러시아 과학자 오파린, 또 영국의 과학자 홀데인 이런 사람들이 원시 대기에 있는 무기물질들에 의해서 그 환경에서 유기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이론을 제시를 했었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밀러와 그의 지도교수였던 유리입니다. 이들의 실험에 의해서 유기물을 실험실에서 최초로 합성했다. 그래서 원시 지구에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여러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지구에서 유기물이
저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것이죠. 그 실험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끓는 물을 만들어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진공 펌프로 공기를 뽑아냈습니다. 자, 공기를 뽑아내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뭐가 빠져나가게 될까요? 공기 중에 제일 중요한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원시 지구에 산소가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산소가 있게 되면 막 전기 스파크를 내게 되는데 폭발할 위험성이 있고, 또 산소가 있게 되면 만들어진 유기물이 급히 산화돼서 파괴되기 때문에 산소가 있으면 이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를 진공포로 뽑아내고 이 속에 산소가 없는 메탄과 암모니아, 수소를 집어넣고 전기 스파크를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냉각수를 통과시켜서 냉각시키는 냉각 장치를 만들어서 전기 스파크에서 만드는 물질들을 냉각시킨 다음에 이 밑에서 받아봤더니 일주일 지난 다음에 물이 혼탁해지면서 그걸 살펴봤더니 간단한 아미노산과 유기물질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 실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원시지구에서 유기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입증됐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교과서에 실려져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밀러 실험의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이 정말 좋은 실험이라 한다면 초기에 가정이 맞아야 되죠. 원시대기에 메탄과 암모니아, 수소, 그리고 산소는 없었다고 가정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원시대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에 있는 가스 구름들이 이런 걸로 구성됐기 때문에 원시지구에 이런 것들이 됐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원시대기를 채웠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에게 확인이 되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 원시대기에 산소가 풍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증기가 태양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에서 광분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산소와 수소로 분해돼가지고 수소는 우주로 사라지고 산소가 남아서 원시 지구에는 산소가 풍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소와 이산화탄소로 실험을 해봤더니 더 이상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또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반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이잖아요. 근데 아미노산은 특이하게 L형과 D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미노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왼손과 오른손처럼 마치 거울을 보고 마주보는 것처럼 대칭을 구조를 가지는 L과 D형, 왼손 오른손 그런 것 같이 L형 D형이 존재하는데, 특이한 것은 지구상의 생명체는 오직 L형 자회전성 아미노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D형과 같이 혼합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원시 대기 조건이 맞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만들어진 아미노산에 의해서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과 2번 조건이 다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이 실험에서는 원시 지구의 대기를 완전히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는 밀폐 용기를 만들어놨고 또 냉각 트랩을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1, 2번의 조건이 만족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연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밀러 자신이 셀즈라는 과학 잡지에 스스로 원시 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산소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초기 지구에는 산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지구의 밑에 있는 오래된 태조층을 보게 되면 여기에 빨간 층들을 보게 되는데 금속 물질들이 산소에 반응을 해서 빨갛게 변한 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시 지구에는 산소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94년도 스페인에서 열렸던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 밀러가 실험했던 이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다, 잘못된 실험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밀러 화학적 진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밀러 실험을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밀러 실험이 틀렸으니까 다른 설명을 한다는 다른 가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초기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밀러의 실험했을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밀러 실험이 잘못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해 열수구, 어제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 지구상에는 뜨거운 물이 올라가는 그곳에서 생명체가 생겨났을 거야 라는 가설, 아니면 저 우주에서 유기물이 운석을 타고 들어왔을 거야 라는 가설들이 제고되어 있지만 여전히 화학적 진화는 증명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시 지구에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유기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유기물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증명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빅뱅도 일지 않았고 화학 진화도 일어났으면 생명체가 만들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유기물이 만들어져서 원시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해보죠. 자, 그럼 원시 세포가 만들어져서 하등한 동물로부터 점점 진화했다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인데 다윈의 진화론, 생물 진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화론 하면은 이 다윈의 진화론, 생물 진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젊은 나이에 다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윈이 27세의 젊은 나이에 해군 그 측량성 비교로를 타고 5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생물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쪽에는 갈라파고스 군도 대륙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륙과 격리되어진 19개의 섬인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서 생물들을 봤는데 특별히 13종류의 핀치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핀치새들을 살펴봤더니 여기 보면은 식물의 열매를 먹는 이 핀치새는 부리가 어떻습니까? 크고 뭉툭해요. 또 이 선인장을 먹고 있는 핀치새인데 이 선인장을 먹는 핀치새는 부리가 길고 뾰족해요. 그리고 이 나무의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새는 부리가 끌처럼 아주 튼튼해요. 이런 것들 보면서 다윈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핀치새들이 옛날에는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태풍 위에서 이 갈라파고스 섬에 와서 각 섬에 흩어져 살면서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 부리들이 변한 거야. 자, 그럼 오래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 핀치새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다가 다른 종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진화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료들을 모아서 20년 후에 1859년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을 설명하는 책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잘 묘사한 것이 다윈의 진화나무 또는 생물의 계통수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원시조상, 원시세포로부터 하등한 동물로부터 점점 고등한 동물로 진화됐다는 진화론을 다윈이 말하게 되는 것이고 현대 과학의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윈은 어떻게 생물들이 하등한 동물로부터 고등한 동물로 이렇게 진화했을까를 진화의 기전을 자연 선택설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이 적절한 살기에 좋은 종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종들이 선택됨으로써 점점 다른 발달된 것으로 진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기린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기린이 태어났어요. 키 큰 기린, 키 작은 기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뭄이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키 큰 기린은 높은 나무에는 풀들을 나무를 먹으면서 잘 살았고 키 작은 기린들은 못 먹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키 큰 기린끼리 서로 이렇게 교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린들이 키 큰 기린이 됐어요. 이것이 다윈이 말한 자연의 선택설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선택을 받은 키 큰 기린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많은 그 동물들이 태어나서 생존 경쟁을 하다가 그 중에 적절한 것이 선택을 받아서 진화하게 되었다. 자, 이것은 진화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화의 개념 가운데 크게 진화를 두 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진화라는 것은 같은 종 안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기린에서 키 큰 기린으로 변하는 것, 이런 거. 키가 조그마한 개가 키 큰 개가 되는 거, 이런 거. 하지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종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기린이 다른 동물로 변하는 것. 즉,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하는 이 진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 서로 더 이상 교배가 되지 않은 진화를 대진화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연 선택으로는 대진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DNA, 유전자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유전자의 구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윈 시대만 하더라도 유전자나 DNA, 유전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자연 선택을 받으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다른 종으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 기린들이 있는데 이 자연 선택을 받은 다음에 뭐가 됐어요? 하마가 됐나요? 사자가 됐나요? 여전히 기린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핀치새들이 나왔는데 과학자들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가지고 핀치새들을 살펴봤어요. 야, 다른 환경에 다른 부리를 가진 핀치들이 다른 새가 됐나? 혹시 다른 동물이 됐나 살펴봤더니 여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서로 교배가 되는 지금도 여전히 핀치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 이대로 가면 진화론이 끝장나겠네. 진화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걸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한 것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뭐라고 여기에? 돌연변이. 돌연변이라는 것은 유전물질인 DNA가 갑자기 변화해서 자손에게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선택으로는 유전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돌연변이를 끼워 넣어서 진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이제 신다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드물게 일어나지만 어쩌다가 유익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유익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을 자연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러다 보면은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있을 거야. 놀랍지? 신다연주의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식물이나 초파리를 통해서 막 방사선을 쬐거나 약물을 막 투입하거나 해가지고 돌연변이 실험 막 해서 증명하려는 실험을 과학자들이 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모든 돌연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해롭다. 결론은 실망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종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대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돌연변이는 자주 일어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돌연변이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요. 10만 세대 이상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일단 이로운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돌연변이는 거의 해로워요. 여러분, 임산부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 방사선 찍을 때 엑스레이 막 찍고 막 약 먹고 막 해야 안 해요. 굉장히 조심하죠. 왜냐하면 막 엑스레이 째고 약 먹다가 혹시 있는 태아가 돌연변이가 나니까 걱정하잖아요. 실제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사산을 하거나 기형이 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임신한 임산부가 야, 나 이번에 멋진 돌연변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방사선 좀 째러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산모를 본 적이 있나요? 돌연변이는 해롭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돌연변이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돌연변이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야 만약 도마뱀이 나르는 새가 되려면 도마뱀의 앞다리가 날개로 변하고 깃털이 만들어지고 부리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것들이 돌연변이가 착착착착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돌연변이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헉슬리라는 런던 대학 교수 진화론자가 자연적인 조건에서 진화론의 돌연변이 이용에 관하여 확실한 증거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진화론자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여기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였던 토머스 모건이라는 유전학자가 초파리에게 막 방사선을 막 때려가지고 돌연변이를 막 일으켰어요. 초파리는 1세대가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이면 벌써 다른 동물의 수백만 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 연구에 아주 좋은 동물이라 한답니다. 엑스레이를 막 쬐더니 많은 돌연변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파리가 막 개구리가 되고 막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결과를 나왔을까요? 여기 보는 것처럼 날개가 구부러지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더듬이가 사라지거나 눈 색깔이 바뀌거나 기형과 장애, 불임, 질병만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를 실험을 통해서 다른 동물로 바뀐 것을 증명하려고 막 실험해봤지만 결론은 돌연변이로서는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카올로이라는 파리 대학 교수님께서 초파리에서 제공된 400개의 돌연변이 중에서 새로운 종이라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도 없었다. 진화 후 중요한 문제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구원투로 등장했던 돌연변이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의 증거라고 배우는 많은 것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증거는 해켈의 배 발생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1848년에 독일의 발생학자였던 해켈이 이런 그림을 발표했어요. 발생학자라는 것은 뱃속에 배아가 어떻게 점점 발생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여러 동물들인데 모양이 닮았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자, 봐봐. 배아의 초기 모습을 보면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모습으로 바뀌잖아? 이걸 보게 되면 이 동물들은 공통주상에서 진화했고 처음에는 동통주상의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이것은 바로 진화의 강력한 증거야 라고 해켈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켈의 배아의 발생도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진화하기 전에 동물과 같기 때문에 낙태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증거로 이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조작된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997년 영국의 그 발생학자였던 리차드슨이 사이언스지에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는 것입니다. 헤케르베는 사기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폐하의 초기 모습, 중기, 말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이 제일 비슷하게 생겼어요? 중기의 모습이 제일 비슷하죠? 헤켈이 사용한 그 폐하에 발생된 모습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은 초기가 아니라 중기의 모습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초기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싹 감추고 중기의 모습을 초기라고 거짓말을 했고, 더군다나 이 중기의 모습도 잘라내고 여기 붙이고 크기를 조작하면서 그나마 중기의 모습도 똑같이 보이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켈의 그림은 생물학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명 높은 조작이다라고 리처슨이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헤켈 스스로가 사실 나 조작했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그래.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인 스티븐 제이브 굴드도 이 잘못된 그림이 교과서에 사용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진화의 강력한 증거로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는 것은 진화의 증거인 중간화석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윈이 종의기원을 발표하면서 이 동물들이 진화를 했다면 수많은 그 중간 단계 화석들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없을까? 앞으로 나의 진화론은 반대에 붙을지 몰라. 하지만 나중에 화석이 많이 나오면 중간 단계 화석이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화석이 발굴되었지만 여전히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 거짓말, 중간 단계 화석 나 교과서에서 봤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간 단계 화석이 뭐죠? 시조새 화석. 교과서에 딱 실려 있잖아요. 자,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다라고 교과서에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조새를 보게 되면 조류의 특징인 깃털과 날개와 부리를 가지고 있고 파충류의 특징인 이빨과 날개와 발톱과 긴 허리뼈를 가지고 있다. 자, 조류의 특징과 파충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야 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고, 이와 같이 파충류 비스무리하고 새 비슷한 그림을 상상해 그리면서 잘 알지 못하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의 모습으로 시조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조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시조새가 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깃털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새의 깃털의 모습입니다. 이 잘 알 수 있는 새의 깃털의 특징은 비대칭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잖아요. 날지 못하는 새는 양쪽이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조새의 깃털은 어떠했을까요? 깃털을 봤더니 좌우가 비대칭인 잘 나는 새의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이면서 새 전문가인 조류학자인 스윈트는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전혀 없다. 시조새는 파충류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한 날아다니는 새다. 깃털이 그것을 새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은 이 시조새가 발견된 한참 이전, 5천만 년 전 이전에 이미 완전한 새의 화석이 발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새가 새의 조상인지 아닌지를 새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토의를 하는 국제 시조새 회의라는 것이 1984년도에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 알렌 차그리가 결론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의 일종이었으며 근대의 새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뭐라고요? 없다. 시조새는 새의 조상이 아니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는 자료가 이 말의 화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말의 화석을 보게 되면 말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발가락 수가 줄어들고 어금니가 풀을 씻기 좋은 넓적한 형태로 변하는 진화를 잘 보여주는 증거다. 개 크기의 말부터 점점 현대의 크기로 말로 커지고 4개의 발가락, 3개의 발가락, 그다음에 2개의 발가락은 없어요. 그다음에 1개의 발가락, 어금니가 점점 커지는. 봐봐, 말이 쫙 멋있게 진화했잖아. 끝내주지? 말 진화했잖아. 말 진화의 강력한 증거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말이 있는데 얘는 개예요, 뭐예요? 뭘까요, 얘는? 얘도 말이에요. 아르헨티나의 팔라빌라라는 50cm에 불과한 개 크기의 말이에요. 현재의 말도 아주 작은 말, 큰 말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의 크기로 진화를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의 발가락이 4개, 3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2개의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진화했다면 2개의 발가락을 가진 말의 화석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얘네들 자세히 보게 되면 갈비뼈의 수는 18개 됐다가 15개로 됐다가 19개 됐다가 갈비뼈가 많아져서 줄어들었다가 이런 아주 불규칙한 여러 가지 갈비뼈도 그렇고 허리뼈도 그렇고 얘들이 정말 진화했다는 증거라고 보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네브라스카에 가면 화산재에 묻힌 많은 동물들의 화석이 나오는데 거기서 7마리의 말 화석이 나오는데 5가지 말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오랜 시대 관계를 두고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았던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이 화석의 이 그림은 과학자들, 진화하는 과학자들도 이 말의 화석이 진화의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다. 이건 버려야 된다고 진화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굴들을 포함한 진화하는 자들이 말의 화석의 이 그림은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 화석의 문제는 시조새 또 말의 화석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애초에 이 화석의 조상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고생대 지층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 지층을 고생대라고 하는데 고생대 중에 제일 밑에 지층이 캄브라기예요. 이 캄브라기를 보게 되면 많은 무척추 동물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의 화석들이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동물들의 화석이 있다 한다면 이것들의 조상들인 화석들이 그 전에 있는 지층인 섬 캄브라기에 많이 조상들이 있어야 되겠죠. 진화를 했다면. 그런데 봤더니 다인의 예측대로 한다면 많은 조상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상들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완전한 형태의 동물들이 캄브리아기 지층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이론대로 한다면 화석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이론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다. 하지만 더 연구를 하다 보면 화석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석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리 캄브리아 지층을 조사하고 찾아봤지만 아무리 파봤지만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카고에서 진화가 정말 일어난 것인가 일어난지가 알아보는 진화회의를 했어요. 대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결론은 뭐냐면 대진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고 진화를 증명하는 중간 단계의 전이화석은 없다는 것이 법칙이다라고 진화론자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지에서 진화론이 나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 다인의 주장이 잘못되는 사실들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진화론자인 굴드라는 과학자도 중간 단계 화석의 부재는 지속되고 있고 계속되는 진화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진화론 과학자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인의 예측대로 이런 진화의 증거들이 쭉 발견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뿌리도 씨앗도 없고 줄기도 없고 연결가지도 없는 화석의 증거는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진화 화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거쳐 자바원을 거쳐서 네안데르탈을 거쳐서 인간이 진화했다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입니다. 여기 있는 이 화석이에요. 실제로는 약 40% 정도 화석이 발견되어졌고요. 이 무릎은 저 3km에서 떨어진 것을 발견한 것을 얘다 갖다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 무릎을 보면서 이야 이거 사람뼈 걷는 사람의 뼈처럼 생기지 않았어? 얘가 걸어다니는 인류의 화석 조상이야라고 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이 손목을 자세히 봤더니 얘는 걸어서 다닌 적이 없는 네발로 기다리는 원숭이라는 결론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과학 잡지에서 아듀 루시, 아듀가 무슨 뜻이에요? 굿바이. 그래서 루시 너는 인류 조상이 아니야 꺼져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잡지 표지를 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바원인 호모 에렉투스가 불리는 자바원인은 1891년도에 그 두보아라는 과학자가 의사가 1891년도에 자바섬에서 원숭이 뼈 머리뼈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15m 떨어진 데서 이 뼈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뼈는 누가 봐도 사람 뼈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원숭이 뼈와 사람 뼈가 같은 거라고 해서 이건
직립원인 호모 에렉투스야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에 실렸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뼈야. 그래서 이건 원숭이 뼈와 사람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듀보아가 30년 동안 감췄는데 이 원숭이 뼈가 발견된 지층에서 완벽한 사람의 화석을 이미 발견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래 내가 발견한 건 사실 원숭이 뼈였어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라고요? 거짓말쟁이 헤켈의 제자였어요. 그다음에 네알데르탄에 대한 연구를 해봤을 때 이것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유명한 그 일루지나의 화석 이들도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임지에서 인류 조상에 대한 특집을 실으면서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인 정보에 입각한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낱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상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타임지에서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진화의 단계들, 우주진화, 화학진화, 생물진화, 인류진화 이런 것들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관찰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화하고 있는 생물체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뭔가 막 날개가 달리고 있고 걸어다니고 있고 그런 개나 고양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가운데 귀가 막 나오고 있고 막 이상하게 변하는 친구 본 적 있어요? 진화를 증명한 과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까? 또 실험적으로 진화론이 증명된 적이 있습니까? 밀러 실험이 증명되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실험을 뒷받침하는 다른 실험이 나왔습니까? 도르미를 통해서 다른 종으로 변경시킨 실험이 증명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한다면 진화론을 믿지 않는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잘못됐다. 진화론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직함과 자신의 학위를 내걸고 지금 현재 1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진화론은 잘못됐다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잘못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라는 과학적으로 진화론의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진화론의 증거로 사용되는 증거들이 교과서에서 빼두십시오 라는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조새 이거 잘못됐잖아요. 과거에서 빼주세요. 말의 화석 이거 잘못됐잖아요. 빼주세요. 이런 것들을 교과부에 과학적인 증거들, 논문들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출판사 집행진들에게 이런 것이 왔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보냈습니다. 집행진들이 봤더니 진짜 그러네. 시서 이거 잘못됐네. 말화석도 잘못됐네. 그래서 과학교과서에서 7개의 교과서에서 5개에서 시조새를 빼겠다. 또 3개의 출판사에서 말에 관련된 것을 삭제하겠다.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과학자들이 이 과학계가 종교에 무릎을 꿇었다. 말도 안 된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나라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진화론을 교과서에 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교과서 삭제 청원이 끝내 통과되지 못해버렸어요. 하지만 반면에 약간의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조새는 조류가 파충류로부터 진화했음을 알려준다. 단전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파충류로부터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살짝 말을 바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삭제 청원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이때 과학계 그 자문단체 한림원에서 가이드라인을 교과서 집행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반증을 통해 정립된 현대과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과학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여기 보니까 진화론은 과학적 반증을 통해 정립이 되어진 현대과학이다.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입증됐잖아. 그러니까 진화론 꼭 가르쳐. 근데 이 교진추에서 진화론의 이 과학적 증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몽땅 무시하고 진화론이 맞으니까 무조건 진화론 가르쳐! 라고 얘기했고 현재 이대로 진화론 이야기가 여전히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전 세계적인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리 과학적인 진화론이 잘못되는 증거를 댄다 할지라도 창조?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종교잖아.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잖아.
인간 생물체는 진화밖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 라고 무조건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DNA 구조를 발견했던 왁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화론 자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이거나 논리적인 증거가 있어서 입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일한 대안인 특별한 창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진화론이 과학이에요? 믿음이에요? 진화론도 강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진화론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사람들의 귀를 막는 데 사용하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화론의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과 창조를 믿습니까? 무작정, 무턱대고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진화가 너무나 잘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과 창조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창조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화론의 실체가 뭔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